문다혜가 국감에 부분을 여는 문다혜가 국감을 열어줬죠. 화려하게 열어줬습니다. 네, 국감에 이제 전초전을 문다혜가 열면서 네네. 국감이 문다혜로 인해서 좀 스펙타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오늘 네. 또 평론가님이 네네. 문다혜 부모님을 비롯하여 네네. 그 일가를 네. 좀 탈탈 털시는 방송을 저는 오늘 문재인의 음주운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문재인의 깜짝 음주운전 놀랐어요. 은폐 의혹. 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자, 내가 주어는 빼고, 네. 한번,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봅시다. 네. 2003년입니다. 4월 24일. 네. 만취한 사람이. 때네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쵸, 네.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SM5를 몰고 귀가하다가 엘란트라 승용차 네, 그러니까 네. 앞에서 달려온 엘란트라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SM5 운전자가 만취한 겁니다. 차선을? 그렇죠. 차선에서 정면 충돌한 거니까 저쪽은 네. 차로 오고 네. 이렇게 거기다 그렇죠. 그냥 꼬나 박았겠지요. 중앙선 침범을 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음주운전 한 자가 뭐라 그러는지 네. 아세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느냐? 내가 누구누구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고성을 질러댔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음주운전 측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일단 저기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네. 경찰에 임의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대물사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그렇죠. 냈잖아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이게 사건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중앙선 뭐 침범, 중대 난폭운전에 대한 금지법도 네.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경찰에 나타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음주운전자랑? 저쪽이랑, 합의 보세요 해갖고 합의를 봤으므로 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고 덮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의 중앙선 침범을 어떻게 합의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차주와 합의를 봤대요.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네. 있을 때요. 네.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노무현의 사돈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그 얘기였군요. 그리고 땡땡땡과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노무현의 사돈이야 짜샤. 이렇게 술 네. 먹고 고래고래 네.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 측 운전자는 당연히 술 냄새에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 부르고 그럼요.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 후에 이 사건은 그냥 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사실 네. 당시에 터뜨려요.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을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터뜨립니다. 그런데 네. 2006년도에 아직도 그때는 노무현 청와대잖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합의한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음주운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풀질 않았잖아. 그렇죠. 경찰이 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안 풀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폐를 해? 네. 기록이 없어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 기록 있어요? 찾아봐. 없어요. 그러네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기가 막힌 게,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고, 네. 청와대 경찰 개입 은폐 의혹이고, 좀 전에 보고서가 있어요. 네, 아까 보여주신 거 보여주세요. 요 앞장이요? 요 앞장이 보고서예요. 네. 문화일보가 이걸 2017년에 이건 표고 2017년에 이 보고서를 발견을 하고 이겁니다. 자, 사돈 배병렬 음주교통사고 야기. 이게 뭔지 아세요? 보도자료 아니에요. 문화일보가 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내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이네요.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돈 그리고 딱 주셨지. 노무현 대통령 각하 사돈 있잖아. 사돈 배병렬.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사돈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사돈이겠지. 누구 사돈이겠어요? 그렇죠. 음주교통사고 야기. 음주교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때. 그러네요. 예? 민정수석실이. 그래갖고 쭉 얘기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예요. 저게. 그럼 이 보고서 문건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이 있었네요. 중요한 건 민정수석이 보고 받은 거잖아. 이 보고서로. 그러네. 저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에요. 대통령이죠. 네. 문재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쩝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하면서 이건 상습적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삶을 파괴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단해야 됩니다. 네. 라는 따위의 얘기를 한 자가 네네. 이 사람이 2003년에 벌어진 이 자기의 친구 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을 봐주는 그런 그 일을 경찰을 개입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라는 겁니다. 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신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 친구 문재인이 뭐 민정수석으로서 네네. 다 처리해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쯤 되면 이 집안은 너무 음주운전에 진심이네요. 아, 그렇죠.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얘기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음주운전이 뭐 친구의 사돈이든 아니면 자기 딸이든 입 닫고 딱 씻고 나는 몰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쵸. 라는 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는 네. 조치 및 건의사항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병렬이 네. 술이 깬 다음에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 향후 음주 자제를 권유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 아. 음주를 왜 자제하냐? 음주운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2006년도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이게 문화일보가 네. 당시 대선이었어요. 대선 네, 과정이었어요. 후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문건을 보이면서 네. 이 문건대로 하면 너네가 다 거짓말을 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네. 또 보고서에 음주운전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간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사돈의 이런 음주운전이 얼마나 네. 큰일이겠습니까? 그럼요. 당시에 얼마나 말도 많아. 노건평한테 맨날 저기 대우 뭐 그 당시에 그 계열사 사장이 찾아갔다고 네. 하고 그래갖고 노무현이 그때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돈이 이게 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파장이 일을까봐 이거를 덮는데 네. 민정수석이 모른다? 그쵸. 불가능한 말도 안 일이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다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조국도 네. 문다이씨 태국으로 이전할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도와준 거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긴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허수아비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다 이렇게 텀블러 들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쩝쩝쩝쩝거리고 회의 때 자고. 회의 때 자고 안보 회의 때 그러더군요. 김병준 실장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간 그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네. 공무원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아. 비서실장 시절에 문재인은. 잠만 자고. 그러니까 왜 중요한 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 꼭 참석해야 되는 네. 회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딴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아. 다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고 도대체 갈팡질팡에 이 철학과 이런 네, 어떤 두뇌가 네, 없었더라. 네, 외교 안보 쪽은 특히나 더 경제도 뭐 아는 완전히 것도 없는데 회의는 자고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중에 혼선만 빚더라라는 네. 건데 어찌 됐든 제가 2006년과 2017년에 각각 문제가 됐던 사안을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자기 딸과 관련해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말이 없네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바로 은폐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저기 남자들 찾고 있지 않을까요? 입 막으려고. 입 막으려고. 뭐를 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은 찾아야 되는 수준의 그런 지인이군요. 아, 그렇죠. 그걸 빨리 찾아야 앞뒤를 지금 맞출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문재인도 그 3시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 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궁금해서.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일가는 내로남불의 극단의 그러네요. 내로남불이다. 그러네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없습니다. 문재인 지금이라도 대답해라.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네. 것이며 네. 자신의 이 범죄 행위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입했잖아요. 네. 개입했고 은폐했잖아요. 이건 엄정한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그쵸. 2017년도에 뭐죠? 2017년도에 당선됐잖아요. 됐죠? 네. 2022년도니까 맞습니다. 2017년도에 이때 문화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이호철 비서관이 한 거야. 문재인 민정수석은 모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게 모른다면 문재인은 그때나 대통령이나 다 허수아비다. 민정수석 때도 허수아비였고 네. 일도 못하고 무능력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 대통령 시절에도 쩝쩝거리면서 그쵸. 그냥 뒤에서 혼밥이나 병풍 노릇이나 한 거다라는 네. 겁니다. 무능한 거를 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은폐한 범죄자를 네. 택할 것이냐 뭐 무능을 택하고 싶겠지만 네.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든 증거는 아니다. 문재인 당신이 한 거다. 네. 당신이 친구를 위해서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 정면 충돌을 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네. 나쁜 그런 갑질을 한 거잖아요. 네, 내가 네. 누군지 아느냐. 내가 노무현의 사돈이다. 그쵸. 너네들 다 죽었어. 다 그러네요. 죽었어. 하고 자 보고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술이 하도 취해갖고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당일날 쓴 거예요. 당일날 썼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네. 만취한 사람한테 만취한 네. 사람한테 왜 내일 깨면 바로 배병렬 보내서 사과시키고 덮어야 된다라고 후속 조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술을 그만 먹어라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사고에 대한 처리가 있네요. 배병렬이 명일 그러니까 다음 날 네. 술이 깬 뒤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당일날 쓴 거야. 당일날 바로 쓴 거예요. 당일날 바로 쓴 거야.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돈한테 해당 이게 김해에서 벌어진 일인데 김해 파출소의 순경이 이거 사과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쵸. 이호철 비서관이 달려갔을 그쵸. 거라고. 그쵸. 뭘 김해까지. 타고 김해까지 달려갔을 와, 거라고. 전용기 타고 갔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달려가서 어쨌든 이 일 네. 음주 좀 그만하세요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순경이 그렇죠. 배 이미 누구한테 만취해서 내가 대통령 사돈이야 이러는 깨서도 사람한테 순경한테 그럴 거야.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아니?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호철 정도가 나타나서 아이고 저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이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네. 술 조금만 드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급이 그렇죠.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그렇죠. 아니 술 먹고 이 정도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드러난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럼요. 갑질을 얼마나 했을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 그걸 가리는데 이건 드러난 거지. 그렇지. 드러난 맞아요.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뭐 노무현의 사돈을 욕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네.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덮어줬다. 2020년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음주운전이 뭐라고? 그런데 그때도 네. 2003년의 추억, 2006년의 추억, 2017년의 추억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네. 장관이 네네. 또 음주운전을 은폐한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은폐 전문이시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은 처음에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돼서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결격사유 5가지에 플러스 2개를 더해요. 네. 보통 결격사유가 이거잖아.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군 네. 군 군 입대, 네. 군 입대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학위 조작, 네. 모금 조작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 2가지를 더 넣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무슨 공정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인권적인 어떤 정부인 양. 첫 번째가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돼. 고위공직자 임명 안 시킬 안 거야. 돼. 플러스 성 관련 비위. 이것도 절대 안 시킬 거야. 민주당은 고위공직을 다 포기한 건가요? 그분들이 그 전문 아닙니까? 그 조항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은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은폐도 있군요. 그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결격사유에 있는데 네. 보시자고요. 첫 번째 국방장관, 두 번째 국방장관인가? 네. 어쨌든 이 국방장관 송영무 아시죠? 네. 정말 골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자는 어떤 자냐면
그때 당시에 계엄 문건. 네네네. 계엄 문건이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소요 사태가 있을 때 매뉴얼상 이 소요 사태가 진짜 폭동으로 이어지면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매뉴얼 문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원래 그 2016년도에 소요 그러니까 뭐 이 광화문 내거리에 맨날 시위가 있으니까 기무사가 그것을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그 문건을 정권이 바뀌고 송영무가 초대 국방장관이구나. 그렇죠. 송영무가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뭐라 그래요? 그 자문하는 군 장성들하고 뭐 법률가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문위원들이 이거 잘 매뉴얼이에요. 문제 없어요. 불법적이지 않아요. 하고 의견을 모으니까 그래 불법적이지 않아. 이건 그냥 덮어도 했다가 그렇죠. 문재인이 인도에 가서 일부러 이거를 완전히 기무사 없애려고 기무사를 이 핑계 대고 없애려고 뭐야 경로를 했다 어쩌다 하면서 며칠 후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 얘기 지워. 기억에서 지워. 회의 때 없어. 나 회의 지웠어. 해갖고 저기 강요를 해요. 두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종석 국방 나중에 지금 현재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초대 국방장관 이종석 당시 무슨 참모관인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고소가 되죠. 그 자가 사실은 해군 중령 시절에 1991년 3월 해군 중령 시절에 진해에서 복무 중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 혈중 알코올 농도 몇인가? 0.08이면 면허 취소잖아요. 맞습니다. 0.11. 문다에게 살짝 못 미치네. 살짝 아깝다. 0.03만 있었으면. 근데 이 좌파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대부분 만취야. 0.1은 넘어. 보통 기본이 0.1이야. 허들은 0.1이야. 그냥. 맞습니다. 기본이야 그냥. 0.1 밑으로는 법 바꾸게 생겼어요. 0.1 이상으로. 뭐 이게 술을 먹었는데 살짝 덜 깼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만취 상태로 잡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수각과 고함 지르는. 그렇죠. 그래 0.1 이상인데 0.11 형사 입건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 기준도 훌쩍 넘었다.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와 헌병대로 넘어갔는데. 사건 처리 대장에 완전히 다 뻥뻥뻥뻥 구멍이 뚱뚱뚱뚱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덮어진 거예요 그냥. 삭제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삭제가 되더라도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는 아이고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7가지의 그 결격 사유는 스스로 해당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김호중입니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2020년 다시 소환할게. 살인행위를 애매해. 그리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고를 안 질렀어도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라며. 맞습니다. 그리고 습관성이라며. 근데 그런 자를 국방장관으로 버젓이 임명을 했더라. 아니 그거를 뭐 몰라서 검증을 못했으면 드러나면은 임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거예요. 검증 과정에서 알리지 않아서 몰랐으므로 이거는 적법하다? 뭐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사돈, 내 딸, 내 장관, 내가 지키는 장관 음주운전 0.3, 4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알리면 된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려면 덮어라. 꽁꽁 숨겨라. 그러니까 사도는 음주는 맞지만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얘는 알코올은 측정했지만 난 몰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딸은 뭐지 근데?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딸은 3시간이 안 밝혀져가지고. 아직 3시간. 그 3시간이 뭔지 참. 이게 정말 단순한 깔끔한 온리 알코올인지 플러스 순수한 알코올.
순수한 알코올. 순수 알코올인지 아니면 무어가 섞여서 더 많이 나왔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술을 마시면 1차를 먹고 지금 3시간이 비고 그 다음이 보면은 술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너무 만취해서.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마시면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2부에서 다뤄보죠. 네. 바로 2부가 네, 있습니다. 네. 2부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처음에는 문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은폐도 하려고 그랬나 이러고 보다가 문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주의 진심이구나. 그렇죠.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정권 말에는 약간 치매가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이게 알코올성 치매였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네. 그런데 내 딸만 빼고 그리고 내 친구의 사돈만 빼고 네. 또 내가 임명하는 장관만 빼고 네. 또 내 와이프, 진짜 실제 대통령, 뭐, 김정숙만 빼고, 네. 뭐, 다 빼는 게 앞으로 책이 한 몇 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대통령 장모를 지금 불러서 국감에 부르겠다 이러면서 이미 다 법정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장모를 불러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똑같이 적용해보면 대통령 사돈도 네네.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친인척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 그럼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친인척 관리하는 팀이 이것을 내려가서 지금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게 그 친인척이니까. 그러니까 사돈도 맞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내로남불이 끝장난다.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정수석실 뭐해? 장모 이런 문제 있으면 은폐했어야지. 왜 똑바로 은폐를 못했어? 이런 메시지였나? 얘네들에게 민정수석실은 사고 은폐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도 사고 은폐에 좀 진심이 돼야 좌파들이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정권을 민주당 정권으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태원 일대에 특별하게 그 뒷골목들의 그렇죠. CCTV는 다 가려져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들립니다. 자, 임종석 이자가 또다시 북한 인정하자. 언제 지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좀 요약을 해주시죠. 비현실적 통일 논의는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 북한을 있는 대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이국가론, 네. 이국가론을 다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임종석 진짜 정말로 이자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자는 자기가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정기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통일을 부르짖던 사람이 네. 김정은 작년 연말 그리고 네. 올 초에 연초에 예. 한마디 하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지. 예, 두 개 국가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두 개 그리고 또 국가론 뭐 심지어 헌법 3조 영토 조항까지 빼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김정은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1월달에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엔 또 노무현 재단 시민센터 종로구에 있죠. 종묘 옆에 있나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강연을 하면서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평화 논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뭐 평화론 이것을 다 걷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이 사람의 내구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린 두 개 국가다. 유엔에 저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두 개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아니 이 인간아. 그거 지금 몇 년 전인데 30년 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지금 당신은 그때 무슨 화염병 들고 다니면서 통일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때 이국가론 그러니까 그때 그 가입했을 때는 왜 그럼 조용히 있고 통일하면서 지금에 와서 하냐고.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그 얘기한 거. 그때는 북한이 먼저 가입했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이 먼저 추진하고 가입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근데 사실 네. 임종석 참 이 친구로 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다고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이 지금 통일 평화 뭐 두 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두 개 국가로 서로 인정하면서 통일 생각하지 말고 갈라져서 서로 오손도손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임종석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두 개 국가로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북한이 이미 우리 쪽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핵탄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양산을 했고요. 단거리 미사일은 완전히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너네 침범할지 모른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평화적 공존을 하면 된다? 해법이 없잖아요. 해법이. 김정은이 오늘도 그랬죠. 예. 오늘도 아마 뭐 핵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김정은은 언제든지 단추를 누를 수 있다,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건 무슨 뭐 진짜 60년대 무슨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데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전면전은 어쨌든 공멸이니까. 자기네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간적인 타임은 있지만 어찌됐든 서울에 타격을 입히는 순간 거기서부터 수시간 이내로 뭐 완전히 그냥 제공권과 재해권을 전부 다 박탈당하면서 휩쓸릴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이번에 벙커버스터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괴물 벙커버스터를 능가한다는 그 현무 5 말씀이죠. 그런데 전쟁의 개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이냐면 재빠르게 백령도 등 서해 오도를 점거하거나 아니면 강원도 일대에서 딱 치고 들어와 갖고 딱 점령한 다음에 휴전 지금 너네들이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하면 우리 이제 미사일 핵 쏠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 이내로 국지전으로 통해서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점거한 다음에 휴전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잃을 게 많거든요. 우리가 잃을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을 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좌파 정권 같으면 용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론가님한테 내가 그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랑 맞닿았냐면 이재명과 문재인의 더러운 평화라도 평화가 낫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야? 쟤네들이 백령도랑 서해오도를 점거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점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5시간 가고 거기서는 2시간도 안 돼. 코앞이에요. 그 백령도나 다. 그러면 완전히 점거를 빨리 딱 끝냈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북한은 협박을 해요. 핵이 있거든 우리. 버튼 이렇게 놓고 완전히 저기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 여기다 다 폭탄 두르고 나 이거 누를 거야 하는 식으로 너네 그래? 알았어. 우리도 죽지만 너네도 좀 끝나. 그러고 딱 하면 그때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스탑! 자, 더러운 평화도 평화가 나요. 드세요. 가져가세요. 전면전하면 우리가 엄청 손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러운 평화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평화라는 게 얼마나 북한을 추종하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비대칭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네.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북한이 저렇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미국의 누군가 거기는 또 핵 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인정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좀 더 심각하게 핵 보유 문제를 이제는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가 핵과 관련돼서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열고 또 같이 술자리도 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기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절대 핵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좀 재미난 얘기인데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핵을 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정부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 IAEA 모르게 어느 단계까지만 딱 해보자 하고 뭐 이렇게 결사의 조직처럼 했대요.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손을 댔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그 기록으로 역사 기록으로 하면 핵 실험은 아직 시작하려다가 사실 들킨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그때 당시에 IAEA가 우리나라 장관들 다 조치하고 저희 해라 한 다음에 완전히 엄격하게 팬티까지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핵 시설에서 우리 시설에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규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핵 얘기, 핵무장 얘기 이거 하나라도 하면 미국에서 계속 리스트 작성하고 언론인들 누가 하고 뭐 지금 정치는 누가 하고 해갖고 너네 더 규제할 거야. 재처리 시설 안 줘. 일본 벌써 재처리 시설 그렇죠. 했지만 안 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선일보의 김대중 예. 전 주필이 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당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노무현 그때는 북한 핵이 이 정도로 안 돼 있었죠. 네네네. 이 정도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제 상황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예, 핵도 뭐 계속 고도화를 하려는 어떤 시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북한과 관련해서 또다시 로맨스 러브레터가 교환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지도자다라는 걸 보이면서 북한을 어느 정도는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북한이 애원하는 그런 상황을 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측을 향해서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쪼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닿아 있는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사실 핵과 그렇죠. 관련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북한을 어떻게 뭐를 인정하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북한은 서울 타격용 방사포를 완전하게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사격을 한 거죠. 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불바다를 만들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북한에서도 이제 남쪽 도로 철길 완전 단절시키겠다. 이런 얘기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절하고 요새화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말 또 다시 등장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자기 치아 때 대통령 시절에 이거 했죠. 보니까 철도 다시 복구하는 거를 핑계로 해서 그 복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 등 철자재 등 유엔이 금수품으로 한 것을 보내줬잖아요. 엄청나게 보내줬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저께는 단독으로 나온 게 그걸 차관도 아니고 무상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또 단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싫지만 네네. 이런 우리 한강 해도를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저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겨줬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금수 물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듣게 되면 저 진짜 과연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았나? 뭐 한간에서 들리는 북한에서 고향이 그 제도가 아니고 북한이 그 고향이 아니냐, 평양이 고향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임종석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NL계의
공통된 그런 그 뭐랄까 도금마로 지금 자리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당도 예. 경솔하다라고 부르짖고 진보당도 그 못지않게 김정은을 추앙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근데 진보당도 지금 결을 같이 하지 않고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딱 이종석하고 정세현 등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역할 분담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워낙 또 전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참 소름 끼치는 게 임종석은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권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흡수 통일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임종석이 그 얘기 그대로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들 정부가 들어설지라도 대화가 겉돌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또 보면 또 새로 들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북미 개성과 핵 동결부터 논의를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끼어들지도 못하는 완전한 제3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3자가 되어버린 것은 뭐 벌써 문재인 때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 그 트럼프의 회고록이나 트럼프 참모들의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이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들려고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굉장히 짜증스러워했다. 맞습니다. 예. 라는 대목이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제3자가 되는 건 똑같은데 결국은 내 임종석이라는 자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뭐 어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어. 뭐가 있냐면 두 국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인정하고 헌법 고치고 국법법 철폐해야 한다라는 게 평화적인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손도손 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손도손 살지 않게 요새화하고 저기 서울을 불바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몇 구경이야 이게 그 저기 서울 타격용 방사포 400mm 240mm 조종 방사포탄 시험 가동을 했고 그리고 미사일 한번 안 쏘면 옥수수로 6개월을 전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이렇게 계속 고도화 시키잖아요. 지금 북한 인민군들이 특히 자강도 일대, 그쪽 일대에서, 민가에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약탈한다고 합니다. 염소라든지 혹은 숨겨둔 그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배급을 줄이고 있거든요. 씨앗도 안 남기고 지금 다 약탈해 가버린다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점, 북한의 어떤 상황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저 요새화 공사 이 기사를 볼 때는. 네네.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요새화 공사의 진행을 공포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 네. 지난번에 DMZ 요새 폭파하듯이 또 네. 그런 일을 한번 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새 폭파 맞습니다. 점점 어떤 도발들의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도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이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매일같이 외부로 돌리기도 해야 되죠.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또 부안해동하고 또 거기에 하나의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임종석류의 그런 얼치기 좌파들이 이제 제발 좀 이 나라에서 힘을 얻지 않고 좀 세력이 좀 죽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 최상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나라 북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허약해졌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잠깐 우리 정치부 민한 기자이신 민환입니까? 민완 미남입니까? 미남 우리
김경민 평론가님께 부산 소식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금정 소식 혹시 예. 들으신 거 있습니까? 원래 국제신문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신문에 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국제신문에 제가 입사를 90년도에 입사를 해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91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네네. 92년도에 올라왔구나. 네네. 92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30년 동안 계속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네네. 부산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아니죠. 가장 그 엘리트들을 또 이제 그 청와대랑 또 국회에 출입시키게 하죠. 예, 그런데요. 금정구 어떻게 되어 제가 있습니까? 금정을 구체적으로 뭐 근래대로 취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네네. 않았는데 네. 금정이란 그 구 자체가 과거부터 이제 민주당이 조금씩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확 불이 붙지는 못했거든요. 불이 붙지는 못했는데 지난 총선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당한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위기고 국민의힘도 위기고 네.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종반으로 치달을 즈음에 네. 종반까지 가기 전에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넘어갈 즈음에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네. 우리가 잘하면 반타작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았거든요. 네네. 사실 저 지역의 분위기도 그랬다 그러고 네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폭망이었거든요. 그 네. 앞전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21대 총선도 분위기는 엄청 붐업이 됐는데 네네. 21대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압승이었죠.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데 부산 총선은 또 결국은 쪼그라들었었는데 이번 금정도 그런 또 저걸 보여줄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네. 단일화를 했는데도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는 있습니다. 네. 앞서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가지고 PKS도 그 부분이 폭발을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그 지역구가 딱 한 번 그러니까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딱 한 번 맞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왜 그때 완전히 그냥 싹쓸이 싹쓸이 할 때 그때 한 번을 빼놓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됐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안 뺏겼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뺏겼죠. 거기 이제 뭐 김진재 옛날에 그 김진재 의원 예예 사선 그러고 아들 김세연 김세연 삼선 세습 정치의 사실 핵심이죠.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고 거기가 왜 그 부자 형제가 많다. 서범수, 서병수도 그렇고 서병수 또 장재원 가문. 장재원 아버지 아버지 장성만 장성만부터 장재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실 그 이 가족형 그런 그 지역구가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부산의 그 어떤 기초단체보다 보수적인 곳이긴 하다. 맞습니다. 보수적인 장소이긴 한데 지금 또 워낙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 총선 때 어찌됐든 이쪽 낙동강 벨트 동쪽이니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긴 한데 이 동쪽마저도 패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득표율이 많이 약진했습니다. 많이 약진했다. 엄청나게 약진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 이제 우리 이 상황이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번에 총선에 떨어졌던 뭐 전직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산시장 도전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틀을 다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써부터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금정구가 만약에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어마어마한 사실 충격이겠네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부산도 부산이지만 국민의힘 자체로 볼 때 금정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네 군데서 이길 데가 없어지는 셈이죠. 뭐 강화가 안상수 전 시장이 나오긴 했는데 뭐 듣기에는 안상수 시장이 크게 득표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연세 인천시장까지 하셨는데 왜 그런
근데 지금 보면 어부지리를 민주당으로 가져갈 확률은 별로 없대요. 그 지역도 워낙에 보수적인 곳이라 왜 아시잖아요. 접경 한 번도 안 졌죠. 북한 접경이라 예. 굉장히 그 안보 의식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섬들이잖아요. 인천 섬들이 다 모여있어서 지금 강학 지역구로 돼 있는 곳이라 이 패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는다. 안상수한테 가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계열 쪽 후보한테 간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는 뭐 그러면 금정구예요. 그나마 다행이고. 뭐 저 양양 곡성 그쪽이야 뭐 알아서 저 조국당이나 서로 싸우라 그러면 되는데 자 부산 금정구가 관건입니다. 이 멸콩 라이브를 들으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분노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금정구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 주시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네. 뭐 곧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또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